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다중부호화 이론 접목한 AI 교수 설계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지, 특히 이 AI 시대에 학습 방식이 어떻게 혁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글자 읽고 그림 보는 걸 넘어서 훨씬 더 풍부한 학습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분석의 핵심 목표는요, 이 자료를 통해서요, 앨런 페이비오의 고전적인 이중부호화 이론이 있잖아요. 네네, 유명하죠. 그게 어떻게 현대기술, 특히 인공지능이랑 만나서 다중부호화 이론으로 진화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정보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더 깊은 의미를 스스로 만들고 또 AI랑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랑 가능성을 탐구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와, 학습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 다중부호화 이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론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이런 거겠죠. 정확합니다. 우선 출발점부터 짚어보죠. 페이비오의 이중보호화 이론. 이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 크게 두 가지 길, 그러니까 언어적 경로, 뭐 단어나 문장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시각적 경로, 이미지나 그림 같은 거. 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이론이었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는 단어를 들면 언어적으로 처리하지만 빨갛고 동그란 사과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그건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두 정보가 잘 연결될수록 기억하기 쉽다 뭐 이런 개념이었고요. 네. 인지심리학이나 교육 분야에 정말 큰 영향을 준 이론이죠. 근데 이 이론은 주로 언어하고 시각 정보,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아, 그랬죠. 그런데 다중보호화 이론은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갑니다. 훨씬 더요. 네. 기존의 언어적 부호, 시각적 부호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감각적 부호, 정서적 부호, 사회적 부호,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적 부호까지. 인공지능 부호요? 네. 총 6가지 차원의 부호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와, 6가지 차원이라. 이게 단순히 정보 채널이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기존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감각, 정서, 사회, AI 부호가 추가됐다는 게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이게 단순히 채널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 자체가요? 네. 이중부호가 주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할까 여기에 좀 집중했다면 다중부호는 학습자가 어떻게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심지어 AI와 함께 성장하는가 이걸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거죠. 아, 의미 구성과 성장. 그렇죠. 실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는 방식,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이랑 교류하고 이제는 뭐 기술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학습의 핵심 요소로 이렇게 끌어안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이네요. 네. 그럼 각 부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언어적, 시각적 부호는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나머지 4가지가 특히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감각적 부호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건 시각하고 청각 외에 다른 감각들, 그러니까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우리 몸의 움직임과 위치를 느끼는 고유 수용성 감각, 뭐 운동 감각이라고도 하죠. 아, 운동 감각까지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실험에서 직접 기구를 만지고 조작하는 경험, 네네. 현장 학습에서 맡았던 뭐 흙냄새 같은 거, 아니면 가상현실 속에서 느끼는 몰입감, 악기를 연주하면서 손가락으로 느끼는 감촉 같은 거. 이게 다 감각적 부호를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확실히 몸으로 직접 겪은 건 진짜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만들기 활동이나 실험 수업이 유독 재미있었던 이유도 좀 여기에 있겠네요. 네, 맞아요. 뇌과학적으로도 이 감각 정보 처리는 굉장히 광범위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기억 형성에 유리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아하, 자, 다음은 정서적 부호입니다. 정서적 부호? 이건 학습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감정 상태, 또 학습 대상에 대한 어떤 공감, 학습 경험에 부여하는 개인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감정 상태나 의미 부여요. 네. 이를들면 뭐 역사 속 인물의 딜레마에 감정적으로 이입해 본다거나
문학작품 읽고 느낀 감동을 친구들하고 나눈다거나 아니면 학습 목표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 같은 거요. 아, 성취감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정서적 연결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또 정보를 더 깊이 내면화하도록 도와줍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감정이 항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시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아,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설계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관리. 중요한 건 정서적 요소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습 과정의 중요한 변수로 딱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활용하거나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뇌 연구에서도 보면 정서적 각성은 기억 통합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도체, 에미그달라라고 하죠. 아, 네네. 들어봤어요. 그 분비를 늘릴 수 있다는 증거들도 꽤 있습니다. 와, 감정이 뇌의 학습 메커니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적 부호는 어떤 건가요? 사회적 부호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혼자 책 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아, 같이 하는 거? 네, 동료나 교사로부터 피드백받는 경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학습자들하고 지식 공유하고 질문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적 부호를 활용하는 예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때로는 경쟁이나 협력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죠. 확실히 혼자 공부할 때보다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토론하면 더 깊이 이해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공감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AI 부호는 정말 생소한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인공지능적 부호. 이게 이 이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건 AI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 그러니까 부호로 작용한다는 개념이에요. AI와의 상호작용 자체가요? 네. 예를 들어 AI 튜터가 나의 학습 진도나 이해도를 파악해서 맞춤형 문제를 추천해준다. 네. 혹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AI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는 복잡한 데이터를 AI가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다 AI 부호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핵심은 AI가 단순히 정보 전달 도구를 넘어서 학습자의 반응을 해석하고 그에 맞춰서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메타인지 중요하죠. 네,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조절하는 능력, 이걸 키우는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AI가 주는 피드백이나 추천 자체가 학습의 중요한 재료이자 내 학습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부호들이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너지? 네, 이 이론에서는 이것을 공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진이요? 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각자 소리를 내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6가지 부호가 함께 울리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거죠. 오케스트라 비유 좋네요. 네, 이걸 구현하는 교육 설계를 공진적 설계, 코어서넌트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공진적 설계라. 개념은 알겠는데 그 공진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요? 뭔가 단계 같은 게 있나요? 네, 맞아요. 이 자료에서는 공진 과정을 크게 3단계로 설명합니다. 3단계요? 첫 번째는 다중입력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자가 다양한 부호를 통해서 동시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죠. 네. 예를 들면 강의 영상을 보면서 시각적, 청각적, 동시에 화면 아래 텍스트 자막을 읽고 언어적, 가끔 중요한 부분은 직접 노트에 필기하는 감각적 운동, 그런 식이죠. 아, 여러 채널을 동시에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내적 통합입니다. 내적 통합. 이렇게 여러 채널로 들어온 정보들이 학습자 내부에서 그냥 쌓이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기억, 그리고 현재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과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재구성되는 과정입니다. 아, 재구성되는군요. 네. 이 단계를 통해 정보는 비로소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지식으로 변환되는 거죠. 단순한 정보 입력, 멀티 인풋하고 내적 처리 과정, 이러 인티그레이션은 명확히 구분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 이론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AI 공진입니다.
AI 공진? 여기서 AI는 단순히 정보 제공하는 걸 넘어서 학습자의 활동 패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오래 머무는지, 어떤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는지, 또 어떤 피드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부호, 예를 들어 맞춤형 힌트, 언어적, 나 격려 메시지, 정서적, 관련 시각 자료, 시각적, 혹은 다음 학습 활동 추천, AI적 피드백 같은 것들을 생성해서 제공하는 거죠. 와,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학습자랑 AI 시스템이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함께 학습을 최적화해 나가는 뭐랄까 일종의 상호 적응적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겁니다. 와, AI 공진 단계는 정말 강력한데요. 학습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AI가 진짜 지능적으로 반응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죠. 네, 첫 번째, AI 기반 이러닝 시나리오입니다. 학습자가 챗봇하고 대화하면서 학습하는데 챗봇이 단순히 답변 내용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요. 학습자의 타이핑 속도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런 걸 통해서 좌절감이나 지루함 같은 감정 상태를 추론해요. 감정 상태까지요? 네. 그래서 만약 학습자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 판단되면 좀 더 쉬운 설명 방식을 택하거나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정서적 부호, 관련 개념을 설명하는 짧은 애니메이션, 시각적 부호를 보여주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 여기서는 언어, 정서, 시각, AI 부호가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되게 섬세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스팀 수업 사례입니다.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로봇팔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감각적 부호 활동을 해요. 네, 직접 만드는 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 법칙이나 코딩 개념에 대해 토론하고 언어적, 사회적 부호, 완성된 로봇팔의 설계도를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시각적 부호 과정을 거치는 거죠. 만약 여기에 AI 기반 설계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한다면 AI 부호까지 결합될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직접 만들고 토론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호가 자연스럽게 통합되는군요. 또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네, 감흥형 철학 수업 모듈도 흥미롭습니다. 철학 수업이요? 네, 학생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언어적 부호, 이 질문에 대해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조용히 성찰하는 거죠. 정서적 부호. 성찰. 그런 다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AI 철학 튜터와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AI는 학생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관련 철학자들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언어적, AI적 부호, 학생의 사고를 더 깊고 넓게 확장하도록 돕는 거죠. 와, 철학적 대화 상대가 AI라니. 재밌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협력적 문제 해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요. 사회적, 언어적 부호. 네. 이때 AI가 각자의 기여도를 분석해서 보여주거나 토론이 특정 의견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돕는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중재까지? 네, 가능하죠. 예시들을 들어보니까 6가지 보호가 정말 다양하게 조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예시들의 핵심은 다양한 부호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도요. 그 부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진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계. 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환호하며 다른 사람 및 AI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더 깊고 지속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이론적인 배경이란 예시를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다중부화 접근법을 실제로 교육 설계에 적용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좀 실천적인 지침 같은 게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자료에서 교육 설계자들이 고려해야 할 5가지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5가지나요? 네, 첫째는 감각 정서 통합입니다. 감각 정서 통합. 추상적인 내용일수록
학습자의 감각을 자극하거나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몰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 배울 때 관련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당시 음악이나 사람들의 증언 같은 걸 활용해서 감정적 울림을 주는 식이죠. 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아, 감정적 울림 중요하죠. 둘째는 언어 시각 병렬화입니다. 핵심 개념이나 복잡한 정보는 명확한 텍스트 설명과 함께 이해를 돕는 시각적 자료, 인포그래픽이나 다이어그램, 비유적 이미지 같은 걸 효과적으로 병렬 제시해야 합니다. 네. 단순히 그림만 넣는 걸 넘어서 언어 정보랑 시각 정보가 서로 보완하고 의미를 강화하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그렇죠. 셋째는 AI 피드백 루프 구축입니다. AI 피드백 루프? 앞서 AI 공진 단계에서 설명했듯이 AI가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피드백, 힌트, 추가 학습 자료 혹은 격려 같은 걸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 루프가 잘 작동할수록 학습자는 자신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학습 경로를 조절해 나갈 수 있겠죠. 네. AI 피드백 루프는 정말 개인 맞춤형 학습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넷째는 사회적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성적 성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회적 리플렉션? 학습한 내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요. 동료 학습자들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죠. 아, 같이 나누는 거군요. 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배운 내용을 더 깊이 내면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토론 게시판, 그룹 프로젝트, 동료 평가 활동 등이 예시가 될 수 있고요. AI가 이런 협력 과정을 촉진하거나 요약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 다섯째는 신경 활성 기반 활동 설계입니다. 신경 활성 기반 활동. 이건 앞서 잠시 언급했던 뇌과학적 근거하고도 연결되는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동적인 학습 활동 외에도 뇌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아, 뇌를 직접 쓰는 활동? 네, 예를 들어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직접 디자인하거나 만들어보는 활동, 운동감각포, 네. 가상 증강현실 환경에서 탐색하거나 실험하는 활동, 감각 시각포, 또는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는 활동, 언어 사회부호, 이런 것들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와, 5가지 가이드라인을 들어보니까 학습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정말 많아지긴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풍부하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교육자나 컨텐츠 개발자, AI 시스템 설계자들이 다중부호화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때 단순히 여러 요소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요. 6가지 부호가 서로 의미 있게 연결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공진적 설계를 구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공진적 설계? 네, 이건 일종의 예술이자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다중부호화 이론은 학습을 언어와 시각이라는 이중 채널을 넘어서 우리의 감각, 정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제는 AI와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총 6가지 부호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6가지 부호. 그리고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 다양한 부호들이 서로 고립돼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잘 조율된 악기들처럼 서로 공명하며 울림을 만들어낼 때 그때 학습자는 피상적인 정보 암기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개인적인 의미 생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생성. 네, 특히 AI 부호의 통합과 AI 공진이라는 개념은 미래학습 환경의 변화를 주도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학습이라는 과정이 훨씬 더 다채롭고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정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세계 및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학습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AI와 인간이 함께 공진하며 성장하는 학습, 정말 기대되는 미래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다중보호화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AI 시대의 학습이 어떻게 더욱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언어와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느끼는 감각, 마음속의 감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AI와의 지능적인 상호작용까지 모두 학습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학습 여정을 한번 되돌아볼 때 어떤 배움의 순간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어떤 부호였을까요? 아, 혹시 오늘 이야기 나눈 6가지 부호 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경험은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이 6가지 보호들이 어떻게 더 정교하게 융합되어서 여러분이 배우고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진정한 의미 생성을 위한 학습의 여정을 계속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